그리고 좀 이게 오해를 하는 거지. 신용카드 공제가 되게 큰 줄 아는데 막상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세금 측면에서 많진 않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넘게 썼는데 세금으로 따지면 45만 원이 주는 거야. 아까 청약저축 같은 거, 그런 거는 내가 20만 원씩 저축을 하면서 24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건 내가 공제받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써야지 45만 원 뭐 이렇게 공제받는 거니까 공제받으려고 돈을 더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게 그나마 소득공제 받는 것 중에서 좀 제일 큰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도 여기서 가장 많이 소득공제를 받았더라고. 연말정산 내용을 보니까. 연말정산이 도대체 뭐야? 우선 우리 회사 다닐 때 월급 받으면은 그 연봉 그대로 주지 않잖아. 4대 보험도 떼고 세금도 떼잖아. 그 중에서 이제 소득세라고 떼고 주는데, 연말정산 뭐 신용카드 사용액도 다르고 여러 소득공제도 다르고 가족도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연말정산을 매달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라고 있어. 홈택스 들어가면 간이세액표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준 거지. 이 정도 월급이면은 이 정도의 세금을 최소한 떼라. 그리고 회사한테 그런 의무를 준 거고, 그러니까 매달 월급을 줄 때 거기서 정해놓은 세금만큼 이렇게 떼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거지. 나중에 이제 연말이 됐을 때 실제로 이제 연말 정산을 통해서 뭐 신용카드는 얼마 썼는지, 가족들이 뭐 추가로 더 공제가 되는 가족이 있는지, 제대로 된 세금을 다시 계산을 해서 원래 낸 세금이랑 제대로 된 세금이랑 비교를 해서 환급을 받던지 아니면 추가로 납부를 하던지, 그게 연말 정산이라고 보면 돼. 우선 연말 정산은 두 개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가 있고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그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가 있어. 계산하는 구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총급여를 받잖아. 세금 떼기 전에 그거를 총급여라고 하는데, 거기서 근로소득공제라고 있어. 근로자라면은 급여 그 구간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야. 그거를 빼고 나면은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이제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소득공제가 여기서 차감이 되는 거지. 우리가 소득공제 뭐 100만 원을 해준다, 뭐 200만 원까지 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 소득공제 항목들마다.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 금액 아까 말한 거기서 직접 빠지는 거지.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과세표준이라고 이제 계산이 돼. 여기에 이제 세율이 이때 적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과세표준에 자기에 맞는 그 세율 구간에 맞춰서 이제 세금이 계산되면 이제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세금이야, 세금 계산된. 여기서 이제 세액공제라고 이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지, 이제.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뭐 쓴 금액의 뭐 10%나 뭐 12%. 보통은 이제 100만 원 한도야.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 공제되니까, 뭐 계산된 세금이 100만 원이라 하면은 세액공제가 12%에서 12만 원이다 이러면 100만 원에서 12만 원을 직접 빼고 나머지를 이제 계산이 되는 거를 이제 결정세액이라고. 그러니까 그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거기서 세액공제를 빼주면은 이제 진짜로 이제 정확한 결정세액이 계산이 돼. 이게 원래가 내가 내야 될 세금이라고 보면 되지. 근데 회사에서 먼저 뗀 금액이랑 이 금액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먼저 낸 게 더 많다 이러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지. 이거를 이제 환급을 하는데, 결정세액이 오히려 더 많은 거야. 내가 매월 덜 내고 있었다면은 이제 그 차익만큼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지. 진짜 이해를 못해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보통은 좀 급여가 많은 사람들은 소득 공제가 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공제를 못 받아. 그래서 좀 급여가 높은 사람일수록 추가 납부를 하고, 이만큼 뭐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 이내라면은 대부분이 환급 받는다고 보면 돼. 그리고 연봉이 또 똑같더라도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랑 또 아닌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이랑 또 소득공제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누구는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추가로 납부를 할 수 있지. 자기가 맞는 소득공제에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공제를 받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 것도 요건에 맞게 한다면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 꼭 환급이 아니라도 세금을, 결정세액 자체를 줄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되지. 그래서 이제 소득공제가 내가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뭔지 보고, 그다음 또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해당되는지 봐서 이제 최대한 많이 공제받는 게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건데, 우선 소득공제부터 얘기를 해주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인적공제야. 이게 결혼하고 부양할 그 자식들이 공제할 가족들이 많으냐 아니면 혼자 사냐에서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러니까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줘. 뭐 배우자도 만약에 급여가 없다거나 그리고 자녀가 2명이면 3명이잖아. 내가 부양 공제할 수 있는 게 3명이면 450만 원이거든? 450만 원이면 이게 세율로 따졌을 때 단순하게 10% 세율이 적용된다 하면은 이 450만 원에서 10%한 45만 원만큼 세금 효과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450만 원 소득 공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은 세금에서 이제 45만 원이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소득 공제가 높을수록 과세 표준이 줄어들고 과세 표준이 그 해당되는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거지. 인적 공제 같은 경우는 우선 본인이랑 배우자를 하나로 생각하면 되고, 이제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이제 형제들, 나의 자녀, 그렇게 보면 돼. 그렇게는 이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인 거고, 나이랑 또 소득 요건이 있어.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하, 형제 같은 경우는 만 60세가 이상이거나, 형제인데 만 20세 이하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제가 돼. 두 번째로는 이제 소득 요건이야. 소득 금액으로 100만 원이 넘으면은 인적공제 대상이 안 된다고 보면 돼.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이 예금이자가 1년에 100만 원 넘으면 괜찮아? 그거는 상관없어. 이자 같은 경우는 연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은 종합과세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 원천징수 하고 그냥 끝나는 세금이야. 2천만 원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 자체가 0원인 거지. 만약에 그럼 근로소득이 있으면 한 300만 원?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500만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왜냐면 500만 원이면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 연 500. 아까 얘기했듯이 근로소득 공제라고 무조건 빼주는 게 있다 그랬잖아. 그거를 빼면은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되거든? 그게 이제 500만 원인 경우에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으로 계산이 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00만 원까지만 소득 금액이 100만이 넘으면 안 되는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요것만 있다면은 150만 원이지만 50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보면 되지. 주택임대소득 같은 거?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지. 그것도 이제 금액이? 그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계산해서 종합소득금액, 거기서 소득금액을 계산해봐야 돼서 그것도 100만이 넘는다면은 공제가 안 되는 거야. 우선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 된다고는 돼 있는데 우선 배우자나 뭐 가족 같은 경우는 좀 따로 살거나 뭐 학교나 이런 것 때문에 따로 살더라도 가능하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뭐 거주 형편에 따라서 뭐 같이 안 살아도 공제를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지. 보험료, 연금보험료, 우리 국민연금 같은 거 내잖아.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연금 내고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더 늘리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어. 보험료 전액 다 공제된다고 보면 되고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소득공제 같은데 좀 혜택이 가장 큰 것 같아. 주택 청약 종합저축, 우리 청약 저축하잖아.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요건이 있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에 세대주만 공제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 원인데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보통 20만 원씩 맞춰가지고 납입을 하지. 다음으로 이제 또 주택 관련해서 이제 소득 공제해주는 부분이 그 주택 임차 차입금 그 상환에 대해서 그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주거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지. 이것도 요건이 있는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꼭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이런 관련된 소득 공제를 안 받았으면은 그 세대원도 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대신 이제 모든 주택이 되는 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 전용 면적이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고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여기에 공제가 가능해. 이게 중요한 게 원리금이기 때문에 원금까지도 소득 공제가 된다는 게 이게 좀 메리트가 있지. 그리고 이제 소득 공제액은 원리금 그 상환액에 그 아까 마찬가지로 40%까지 공제가 되는데 그 주택 청약 그 저축한 금액이랑 이거 원리금 상환액이랑 그 공제되는 금액을 합쳐서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지. 종합저축 납입액이 연 240만 원에 40%면 96만 원까지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300만 원에서 96만 원을 뺀 나머지는 이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소득 공제가 가능하지. 그 다음으로 이제 주택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주택 살 때 취득할 때 그 은행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이자를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요건이 되면은 소득 공제를 해주거든. 우선 공제 받는 게
취득 당시에 무주택 세대이거나 주택을 하나만 보유한 세대주여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대주가 그 공제를 주택자금 관련해서 공제를 받지 않았으면은 세대원도 근로소득이 있으면은 이거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신 그 주택 그 취득할 때 그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여야 되고 원금은 안 되고 이자 상환액까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계약에 따라서 한도가 좀 달라지는데, 우선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다 하면은 공제가 이제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에다가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다 하면 이게 가장 큰데 1,800만 원까지 공제가 돼. 그리고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한도가 1,5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상환 기간이 15년이 아니고 이제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신용카드 사용 그 소득공제잖아. 이게 좀 생각보다 그 사용액 대비해서 효과가 좀 미비하긴 해. 그래서 나 같으면은 오히려 이제 소득공제 때문에 뭐 신용카드나 뭐 소비를 더 할 바에야 차라리 좀 지출을 줄여서 그만큼 아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은 내 총 급여의 25% 이상 써야지만 그 공제가 돼. 만약에 24%만 썼다 이러면은 전혀 공제가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연봉 1억이다 하면은 25%는 2,500만 원이잖아. 2,500만 원 이상 써야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제는 또 어떤 지불 수단으로 지불을 했느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좀 달라지고,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져. 우선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15%가 공제가 되고, 아니면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인 경우에는 30%가 공제가 돼. 그리고 이제 어디에 사용했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그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된 금액이라면은 40%까지 공제가 되고, 그 문화 관련해서 뭐 도서나 그 뭐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 사용된 금액이라면은 30%까지 공제가 돼서,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거기를 채우고, 거기가 넘는다 하면은 뭐 현금영수증이나 그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지. 그리고 이게 뭐 그 25% 넘는다고 무한정으로 또 되진 않아. 이게 급여에 따라 다른데, 그 총 급여 이제 7천만 원 이하면은 최대 이제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추가로 이 한도가 넘으면은 이제 어디에 썼냐에 따라서 전통시장이냐, 대중교통이냐, 문화 관련된 그거냐에 따라서 추가로 100만 원씩 더 해줘. 그 사용처별로.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총 6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지. 최대 뭐 300만 원을 받는다 쳐도 이 추가된 게 이게 300만 원인데, 뭐 공제가 많이 되는 현금 영수증이라고 쳐볼게. 현금 영수증으로 이제 300만 원을 하려면은 그 내 총 급여에서 25% 이상 사용한 금액이, 초과된 금액이 이제 1,000만 원이 돼야지 30% 공제해서 이제 300만 원이 되거든. 300만 원을 소득 공제 받는다고 이제 이게 세금이 아니고 또 300만 원이 그만큼 과세 표준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세율이 뭐 15% 적용되는 사람이다 하면은 300만 원에 15% 45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고, 6%다 하면은 뭐 18만 원 정도 줄일 수 있는 거라서, 사용한 거는 뭐 1,000만 원을 사용했지만 그 실제적으로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좀 그렇게 크진 않지. 그리고 세액공제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거든. 연금저축계좌 넣는 거랑 이제 퇴직연금계좌 이렇게 해서 합해가지고 이제 한도가 정해지는데, 종합소득금액으로 따지고 이게 이제 4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이렇게 구간이 나뉘어. 이거는 이제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해서 꼭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거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면은 그 공제가 되고, 아니면은 근로소득만 있다면은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연금저축 계좌만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400만 원까지 15%로 공제가 되고, 퇴직연금 계좌까지 있다면은 합해가지고 최대 700만 원까지 15% 세액 공제율로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구간에서는 이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 여기서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은 총 급여가 5,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그 구간인 사람은 아까 말한 한도는 똑같아. 400만 원, 그다음에 퇴직연금까지 하면 700만 원. 근데 세액 공제율이 12%까지밖에 안 해줘. 고소득이니까 공제를 조금만 해주겠다 이런 거고, 종합소득금액이 이제 1억이 넘는 사람,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1억 2천만 원이 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연 3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주고 퇴직연금 계좌까지 있다면 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율은 12%로 공제가 되고 50세 이상인 사람은 좀 더 해주는 게 있거든. 종합소득이 있으면서 그 금융 우리 이자나 이런 게 2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600만 원, 퇴직연금까지 합해가지고는 이제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이것도 이제 1억 넘는 사람, 종합소득금이 1억이 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똑같아. 이거는 그냥 300만 원, 700만 원. 그래서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이 한도가 꽤 높은데 그 세액 공제율 자체가 15%나 12%니까 이게 최소 뭐 300만 원이라고 해도 12%면은 36만 원이거든, 최소. 어쨌든 이건 또 내가 나중에 저축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좀 적극 활용을 해서 공제를 받으면 좋은데 근데 이게 어쨌든 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중도 해지할 수도 있잖아. 해지라는 경우에는 이제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공제받은 거를 토해내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좀 내가 끝까지 좀 불입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끝까지라는 건 연금 받을 때까지 연금 그 계약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연금 받을 때까지 이걸 해지를 안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직 12월이잖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이거를 가입을 해서 이 한도까지 불입을 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따져봐야 될 게 이게 진짜 계속 넣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게 나는 세액 공제 중에서는 본인이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세액 공제가 아닌가. 특별세액 공제라고 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것들이 있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연간 이제 100만 원 한도까지 해서 12%가 공제가 된다고 보면 되고 장애인 전용 보험 같은 경우도 15%.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험료 세액 공제가 되는 거고 이 보험료가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이나 그런 보험 하잖아. 보험 넣잖아. 그런 보험료라고 보면 돼. 일반적인 보험 다 되는 거야? 그렇지. 생명보험, 뭐 종신보험. 뭐 상해보험, 뭐 그런 거. 화재나 뭐 이런 보험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가 뭐 1,0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에 12%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12만 원이 최대라고 보면 돼. 의료비가 옛날에 다 소득공제였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로 바뀌었어. 이것도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 아까 인적공제 얘기했잖아. 그 공제 대상자까지 해서 의료비를 쓴 경우에 공제가 되고 무슨 이것도 신용카드처럼 내 총 급여의 3%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되고 기본적으로는 세율은 그러니까 세액 공제율은 15%가 기본으로 된다고 보면 되고 이거 한도는 이제 연 700만 원까지 최대 뭐 700만 원인데 여기서는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어. 인적공제 받을 때는 나이 요건이랑 뭐 소득 요건이 있었잖아. 의료비만큼은 그거 없이 소득공제 되는 기본공제 대상자 그 관계라면은 공제를 해주는 거고 본인 거는 금액에 한도가 없어. 본인에 대한 의료비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의료비를 썼다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중증 질환자나 뭐 희귀성 그런 해당되는 사람한테 사용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가 공제된다 보면 되고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그런 아이를 위해서 지급한 의료비 같은 경우는 20%까지 세액 공제가 되고 난임 시술비라고 있어. 이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30%까지 가장 높은 세액 공제율로 이제 공제가 되는 의료비 세액 공제가 있지. 교육비 세액 공제라고 있어. 이것도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나이는 제한이 없어. 근데 소득 요건은 있다는 거. 이거는 교육비 이제 지출한 금액에서 15%까지 공제가 된다고 보면 되고 본인 그 나이에 대한 교육비다 이거는 한도 없이 그냥 다 15% 공제가 되는데 가족을 위한 교육비 같은 경우는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취약 전 아동 그 다음에 초중고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명당 연 300만 원까지 15%율로 세액 공제가 되는 거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같은 경우는 한도 없이 공제가 된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세액 공제가 있는데 기부한 금액에서 1,000만 원까지는 15%까지 공제가 되고 1,000만 원이 초과가 된다 이러면은 30%까지 이건 오히려 금액이 올라가면은 공제가 더 되는 거야. 기부를 많이 해라 이런 거지. 그래서 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좀 여기서 세액 공제 중에서 또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월세 세액 공제야. 이것도 조건이 있는데 현재 어쨌든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돼. 주택이 없어야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대주가 이런 주택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은
이 세대원도 받을 수 있는 거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세대주는 아버지인데 자녀가 이것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부모님이 이런 거를 공제를 안 받았다면. 그리고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그리고 뭐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소득 금액을 합해가지고 6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여기서 이제 공제를 못 받는다고 보면 돼. 최대 한도는 750만 원까지 10%가 공제가 되고, 뭐 일정 요건에 따라서는 12%까지 공제가 되는데, 이제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된다 하면은 12% 좀 더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이나 뭐 추가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은 종합소득 금액을 다 합해가지고 4,500만 원 이하여야지 이제 12%까지 공제가 받는 거지. 이것도 아무 집이나 되는 게 아니야.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아니면 기준 시가가 3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이제 공제가 되고, 둘 다 어쨌든 세금을 줄여주는 거에서는 동일한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소득 공제가 더 유리해.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지,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10% 아니면 12%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근데 내가 이미 20% 이상 막 30%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면은 12%까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직접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득공제에서 똑같이 100만 원이다 하면은 내가 적용받는 30% 세율, 그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거지. 근데 내가 한 6%인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다 하면은 세액공제 같이 10%나 뭐 12% 이렇게 적용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지. 그러니까 소득이 적을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다고 보면 돼. 소득이 더 많고 좀 고소득자다 하면은 소득공제 측면에서 좀 더 꼼꼼히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소득이 더 낮다, 본인 세율이 6% 구간, 그 의외로 많거든, 공제를 하면은. 그래서 그런 구간인 사람들은 세액공제 쪽에 좀 보고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이렇게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1월부터 아까 얘기한 그런 저축하는 상품이나 이런 걸 찾아봐가지고 매월 부담 안 되게 하면은 좀 더 연말정산에, 내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